아, 뭐지? 공사판 흙먼지를 뒤집어 쓴 28살 일용직 청년이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대기업 회장을 보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현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닮은 두 사람. 하지만 청년의 아버지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지 오래되었어요. 그런 그가 왜 대기업 회장 서태준을 보고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일용직 청년 도연은 오늘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 바이러스를 마구마구 보내드릴게요. 그날 아침 도연의 손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도 되지 않아 공사 현장에 나온 도연은 두꺼운 작업 장갑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도 느끼지 못한 채 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난 상처에 딱지가 앉을 틈도 없이 다시 갈라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일당이 아버지 병원비의 절반이었으니까요. 28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도연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취업 면접을 보고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선물을 사는 나이에 도연은 매일 새벽 인력 사무소 앞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대학도 포기했고 변변한 스펙도 없었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쓰러진 것이 도연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던 해였으니 사실상 10년 가까이를 공사판과 병원 사이만 오가며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은 시끄러웠습니다. 인부들이 떠들고 웃고 욕을 섞어가며 떠드는 소리, 자재 부딪히는 소리, 어디선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소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소음들 속에서 혼자만 조용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일당 얼마, 병원비 얼마, 부족한 금액이 얼마. 오늘 야간까지 뛰면 어떻게든 이번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날 밤 병원에서 의사가 한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보호자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입원 치료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다음 달 치료비 일부라도 납부가 안 되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알겠다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꾹 눌러 삼켰습니다. 올 시간에 계산을 한 번 더 하는 게 나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어깨에 올리고 발을 내딛는데 현장 소장이 옆을 지나치며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야, 김도연. 넌 왜 그렇게 굼뜨냐? 저기 저 자재 먼저 옮기라니까. 도연은 말없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반박하면 일이 더 힘들어진다는 걸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묵묵히 시키는 대로 하고 일당 받고 집에 가는 것. 그게 오늘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장 입구 쪽에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경운기가 들어오거나 자재 트럭이 후진하면서 경적을 울렸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묵직하고 고요한 마치 공기 자체를 가르는 듯한 기운이 현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인부들이 하나둘 하던 일을 멈추고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세단 2대가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이며 현장 안쪽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리더니 마지막으로 차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발을 내디뎠습니다. 도연은 자재를 내려놓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처음엔 그냥 높은 사람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현장 점검이나 시찰 같은 것은 가끔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굳었습니다.
남자는 5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짧은 머리카락, 날카로운 눈매, 또렷한 콧날. 수십만 원짜리 양복을 걸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야말로 타고난 사람의 분위기를 가진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현장 전체를 훑어보더니 옆에 있는 비서실장 오성민과 조용히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그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이유는 양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 얼굴, 어딘가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매일 봐 온 얼굴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는 아버지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물론 아버지는 저렇게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엔 30년의 가난과 사고 후유증이 새겨진 주름이 가득했고 눈빛도 항상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윤곽은 같았습니다. 눈매의 각도, 콧날의 선, 인매의 형태가 소름 끼칠 만큼 같았습니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인부들 사이에서 소근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와, 진짜 회장님이 직접 오셨네. 저 양반이 서 회장이야?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데. 태영건설 서태준 회장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이름을 들어는 봤습니다. 이 공사 현장을 발주한 회사의 회장, 재계에서 알아주는 사람. 하지만 도연에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 높은 데 있는 사람이었죠. 현장 소장이 태준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달려갔고 태준은 현장을 천천히 걸으며 이것저것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자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회장 같은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건 인부 입장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태준의 발걸음이 도연이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구두 소리가 딱딱한 바닥을 두드리며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도연은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흙먼지 가득한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어서 지나가라. 속으로 빌었습니다. 그 순간 현장 소장이 또 달려와 도연의 등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야, 이 자식아. 뭘 멍하니 서 있어? 귀한 분 오셨는데 방해되게. 욕설이 귀를 때렸지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밀린 방향으로 비켜서며 자재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욕을 먹는 것쯤은 이미 몸에 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태준의 발이 멈췄습니다. 도연이 자재를 들고 몸을 돌리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 1초도 되지 않는 찰나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크게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비서실장과 뭔가를 이야기하다가 멈춰버린 것을 보면 수행원들도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태준은 말없이 도연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두근거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인지 이 느낌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도연의 작업복 목덜미 사이로 목걸이 하나가 삐져나왔습니다. 낡디 낡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고철 조각 같기도 한 작은 금속 펜던트. 도연이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이 흐릿해지기 전까지도 그 금속 조각만큼은 꼭 쥐고 있었고 병이 더 깊어지자 아들에게 건네며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목덜미 사이로 삐져나온 금속 조각이 햇빛을 받아 작게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시선이 도연의 얼굴에서 목으로
정확히는 그 낡은 금속 펜던트로 옮겨갔습니다. 태준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아까보다 더 크게, 더 깊이.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있으십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올라와 어떤 표정도 지을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 외곽, 반쯤 완성된 콘크리트 벽 뒤에 서 있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태영건설 안전관리본부장 최강수였습니다. 그는 직접 나서지 않고 태준이 현장을 돌아보는 것을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태준의 발걸음이 한 인부 앞에서 멈추는 것을 보고 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최강수는 그 인부 쪽으로 눈길을 옮겼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작업복, 굳은 살 박인 손, 고개를 숙인 채 자재를 나르는 평범한 일용직 인부. 그런데 그 얼굴이 각도에 따라 보이는 순간 최강수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었습니다. 최강수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표정은 아무것도 읽히지 않도록 굳혀놓았지만 그의 눈 속에서는 뭔가가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차갑게. 공사 현장의 소음이 계속 울려 퍼지는 가운데 도연은 자재를 나르며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목걸이가 무엇을 건드렸는지, 저 멀리서 누군가의 눈빛이 자신에게 꽂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이 지금껏 버텨온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도연은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며 무거운 자재를 다시 어깨에 올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준은 뒷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조수석에서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오후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고 운전기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 공사 현장을 빠져나와 도심 쪽으로 접어드는 동안 태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던 그 인부의 얼굴. 처음 봤을 때 태준은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것 같은 그 감각, 살면서 딱 한 번 느껴본 감각이었습니다. 30년 전 그 소식을 들었을 때였죠. 태준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을 바라보며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자재 나르던 인부 중에 젊은 사람 있었어. 현장 소장이 밀쳤던 사람. 저도 봤습니다. 그 사람 신상 알아봐. 비서실장이 태블릿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회장이 현장 인부 개인을 콕 집어 조사를 지시하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을 옆에서 보좌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태준이 이유 없이 무언가를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고 태준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금속 조각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낡고 작은 펜던트. 언뜻 보면 그냥 싸구려 장신구 같았지만 태준은 알아봤습니다. 빛이 닿는 각도, 금속의 색감, 모양. 세상에 저런 물건이 두 개일 리 없었습니다. 그건 태준이 평생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고 살아온 형태였으니까요. 3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남는 것들이. 태준은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됐습니다. 한편 공사 현장에 남겨진 도연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이상하게 봤다는 것도, 비서실장이 뭔가를 메모했다는 것도, 도연에게 그날 오후는 그냥 지독하게 긴 하루의 연장선일 뿐이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오전 내내 도연에게만 더 무겁고 더 먼 곳으로 자재를 나르게 했거든요.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만만하니까, 그냥 말 안 하니까.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깐 그늘진 벽 아래 쪼그려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손바닥에 물을 따라 얼굴을 훔치는데 손등에서 피가 번졌습니다. 장갑 안쪽 살이 또 터진 모양이었습니다. 도연은 그걸 보고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장갑을 다시 끼고 일어섰습니다. 퇴근은 저녁 8시였습니다. 도연은 일당을 받아 쥐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 번 돈에서 교통비를 빼고 아버지 약값을 빼고 나면 얼마가 남는지, 남은 돈으로 병원에 가서 무조건 이번 달 치료비 일부라도 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병원에서 아버지를 내보내지 않을 테니까요. 버스 안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손잡이를 잡고 서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때는 저 불빛들이 언젠가 자신에게도 닿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도연은 꽤 일찍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크게 다친 게 도연이 18살 되던 해였거든요. 그 전까지 아버지는 그나마 몸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일당이 적어도 두 사람이 먹고 살기엔 빠듯하게 됐었죠. 그런데 10년 전 그날 무너지는 구조물 아래 깔린 이후로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됐고 말도 거의 못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밥 한 술 뜨는 것도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죠. 도연은 그때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 대신 공사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8살짜리가 처음 인력사무소 문을 두드리던 날을 도연은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소장이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너 몇 살이야? 할 수 있겠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했으니까요. 엄마는 도연이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기억을 잃기 전에 가끔 해줬던 이야기로만 엄마를 알았습니다. 도연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팠고 버티다가 결국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연에게 가족이라고는 아버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한 명마저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도연은 아버지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것은 밤 9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원무가 창구에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아주는데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번 달 치료비 전체 기준으로 오늘 납부하신 금액은 32%입니다. 나머지는 이번 달 말까지 납부 안 되시면 다음 달 치료 일정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도연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머릿속으로 또 계산을 했습니다. 야간 작업이 있는 날을 더 잡아야 했습니다. 주말도 쉬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 병실은 6인실이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커튼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초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는 늘 그런 눈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언제나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나야. 아버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게 익숙했습니다. 반응이 없어도 매일 왔고 매일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도연이 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데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흐릿하던 눈이 천장에서 도연 쪽으로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늘 비어있던 그 눈빛에 뭔가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소리가 나올 듯 말 듯 했습니다. 아버지, 나야. 도연이야. 들려?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살짝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약하게 손가락 끝으로만. 도연은 그 감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연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도연이 기억하는 한 항상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10년 전부터는 이 상태였습니다. 병실을 나오면서 도연은 복도 끝 창문 앞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목에 걸린 금속 펜던트를 손으로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낡아서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뭔가 새겨져 있던 흔적은 있었지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왜 이렇게 소중히 여겼는지 도연은 한 번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낮에 그 회장이 이걸 봤을 때의 표정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그 차갑고 반듯하던 사람이 이 낡은 쇠조각 하나를 보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왜일까요? 도연은 펜던트를 다시 옷 안으로 집어넣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야간 작업 현장까지 걸어가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태영건설 본사 회장실에서는 비서실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태준의 책상 위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조사했습니다. 이름은 김도연, 28살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현장 등록되어 있고 부친은 현재 인근 병원에 장기 입원 중입니다. 태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부친 이름이? 비서실장이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김석준입니다. 나이는 58세, 과거 공사 현장 인부로 일하다 10년 전 현장 사고로 크게 다쳐 현재는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태준의 눈이 서류로 향했습니다. 김석준 씨 이전 이력을 더 들여다봤는데 30년 전에도 공사 현장 관련 사고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기록이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고 시점이 회장님이 잘 아시는 그 시기와 겹칩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이 내린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층 아래 어딘가에서 야간 작업 현장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태준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날 저녁 태준은 혼자 병원으로 향했어요. 비서실장이 따라 나서려는 걸 손으로 막았습니다. 수행원도 경호원도 없이 혼자였어요.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병실을 확인하고 6인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태준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확인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확인되는 게 두려워 발걸음이 느려지는 건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병실 커튼 앞에 섰습니다. 숨을 한번 골랐어요. 그리고 커튼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여윈 몸, 앙상한 손, 천장을 향한 눈. 태준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발이 굳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주름지고 야위었지만 그 윤곽만큼은 태준이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도 떠올리던 얼굴, 자신과 똑같이 생겼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쌍둥이 동생 서태윤이었어요. 태준의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태윤아. 남자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태준은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웠어요.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이었죠. 평생 공사판을 전전한 사람의 손, 형 대신 고생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어요. 죽은 줄 알았거든요. 30년 동안 그 죄책감을 등에 지고 살았습니다. 그날 면접을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자신이 현장에 남았어야 했다고, 그 생각을 얼마나 많은 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살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 있었는데 왜 아무도 몰랐던 걸까요? 태윤아, 나야. 형이야. 남자의 눈이 아주 느리게 태준 쪽으로 돌아왔어요.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태준을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는 것 같기도 했죠.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소리가 나올 듯 말 듯 했어요.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기억은 있는 걸까요? 형을 기억이나 하는 걸까요? 왜 서태윤이 아닌 김석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걸까요? 사고 기록이 왜 그렇게 불분명하게 남아있는 걸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태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처럼 만들고 이름까지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죠. 병원을 나온 태준은 주차장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태준은 전화기를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전 사고 기록 전부 다시 파. 당시 현장 관계자 명단, 사고 경위서, 이후 처리 문서 전부. 빠진 게 있으면 원본까지 찾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전화를 끊고 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동생이 죽었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살아있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알면서도 숨겼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도연이 지금 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매달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어딘가에서 태영건설 본부장 최강수는 전화 한 통을 받고 있었어요. 짧게 끊어지는 보고를 듣는 동안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장이 병원에 다녀갔다고? 전화기를 쥔 손에 천천히 힘이 들어갔어요. 오랫동안 잠잠했던 것들이 다시 올라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잘 묻어뒀다고 생각했는데 최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움직여야겠군. 그때는 30년 전이었어요. 서태준과 서태윤은 그의 28살이었습니다. 쌍둥이였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어요. 태준은 꼼꼼하고 차분한 편이었고 태윤은 불같고 고집스러웠죠. 하지만 그 고집이 나쁜 방향으로 흐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태윤의 고집은 늘 옳은 것을 향해 있었거든요. 불의한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걸 답답하다고도 했지만 태준은 그게 동생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터라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거든요. 변변한 학력도 없었고 연줄도 없었어요. 공사판이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둘 다 억척스럽게 일했어요.
태주는 언젠가 작은 사무실이라도 차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태우는 형이 그 꿈을 이루는 날까지 옆에서 버텨주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면접은 태윤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당시 현장 소장은 최강수였어요. 지금이야 태영건설 안전관리본부장이라는 번듯한 직함을 달고 있지만 그때는 그냥 공사판 소장이었습니다.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비용을 줄이는 데 능했고 윗사람들은 그런 최강수를 좋아했어요.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예산을 아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안전 같은 건 조금 눈을 감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큰 사고가 없었으니 그 생각이 맞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사고가 나기 사흘 전이었어요. 태윤이 현장을 돌다가 주요 구조물에서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균열이 아니었어요. 상당한 하중을 받는 부분이었는데 금이 꽤 깊게 들어가 있었죠. 경험 많은 인부라면 한눈에 봐도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태윤은 얼굴이 굳은 채 한참을 그 균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안전보고서를 작성해서 최강수에게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어요.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구조물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강수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훑어봤어요. 그리고 서랍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납기가 밀리죠. 납기가 밀리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최강수는 그 계산을 먼저 했어요. 균열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보다 공사를 멈췄을 때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이 더 걱정이었던 겁니다. 어차피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었고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됐어요. 그는 보고서를 숨기고 작업을 그대로 강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태윤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윤은 다시 최강수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소장님, 그 구조물 그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보고서 올린 거 확인하셨죠? 최강수는 태윤을 아래 위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어요. 어린 인부가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이 우습기도 하고 거슬리기도 했겠죠. 야, 너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구조 전문가도 아닌 놈이 균열 타령이야? 태윤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저 공사 현장만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저 균열 그냥 넘어갈 수준 아니에요. 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넘어갈 수준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해. 너는 그냥 일이나 하라고. 최강수가 태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돌아섰어요. 태윤은 그 자리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이 치밀어 올랐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말로는 안 되는 상대라는 걸 그 순간 직감했거든요. 그날 밤 태윤은 형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형, 내일 나 대신 면접 가. 태준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쳐다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가. 나는 내일 현장 지켜봐야 할 것 같아. 태준은 눈치를 챘습니다. 태윤이 며칠째 뭔가를 혼자 안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밥을 먹다 말고 생각에 잠기는 일이 잦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죠. 야, 면접은 내가 봐야지. 내 이름으로 접수된 거잖아. 형이 가도 몰라. 우리 얼굴 똑같잖아. 태준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태윤은 진지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형, 부탁이야. 이번 면접 붙으면 우리 둘 다 이 공사판 안 나와도 돼. 형이 잘 볼 수 있어. 나보다 말을 잘하잖아. 형이 가줘. 결국 태준은 다음 날 아침 면접장으로 향했어요. 가면서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몇 번이나 내릴까 망설였어요.
태윤이 혼자 뭔가를 감당하려 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거든요. 그냥 면접 따위 포기하고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평생의 후회가 됐죠. 사고는 오전 11시쯤 났어요. 태윤이 그날 아침부터 계속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다른 인부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균열 부위 근처에 혼자 서서 작업을 막으려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다 최강수와 또 한바탕 말다툼이 있었고 최강수는 끝까지 강행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구조물이 무너졌어요. 굉음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도망쳤지만 태윤은 피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피할 수도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무너지는 구조물 아래 다른 인부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구조된 그 인부가 그랬어요. 자기가 살아난 건 누군가가 등을 밀어줬기 때문이라고. 그 사람 얼굴을 미처 못 봤다고 했습니다. 잔해가 거치고 나서 최강수는 태윤을 발견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였어요. 최강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먼지와 잔해 속에서 아직 아무도 이쪽으로 오지 않고 있었죠. 최강수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이 사람이 살아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보고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신이 작업 강행을 지시했다는 게 드러나겠죠. 공사 중단 요청을 무시했다는 게 밝혀지겠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납니다.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었어요. 최강수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는 태윤을 몰래 병원으로 옮겼어요. 구급대가 아닌 자신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가짜 이름이 올라갔어요. 김석준이라는 이름이었죠. 사고 기록에서는 서태윤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서류는 그렇게 정리됐고 사건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태윤은 살아남았지만 머리를 크게 다친 탓에 기억을 잃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쌍둥이 형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김석준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남겨진 채 기억도 이름도 없이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아온 거였어요. 퇴원 후에도 공사판을 떠돌았습니다. 기억이 없으니 돌아갈 곳도 없었고 찾아올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여자를 만났고 늦은 나이에 아이를 얻었어요. 그게 도연이었습니다. 아내는 도연이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태윤은 홀로 아이를 키웠어요. 기억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아이 하나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0년 전 또 다른 공사 사고로 완전히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그때부터 18살짜리 도연이 아버지 대신 공사판에 나가기 시작했죠. 형 태주는 면접을 마치고 현장으로 달려왔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동생이 사고 현장에서 죽었다고 들었어요.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태준의 삶에는 항상 그 죄책감이 따라다녔어요. 자신이 그날 현장에 남았더라면, 자신이 가지 않았더라면, 그 죄책감이 태준을 30년 동안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의 진실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려 하고 있었어요. 태준이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회장실 소파에 앉아 밤을 꼬박 새운 태준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비서실장이 새벽에 가져다 놓은 커피가 식은 채로 놓여 있었어요. 태준은 그걸 집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30년이었어요. 동생이 죽었다고 믿으며 살아온 30년. 그 죄책감을 등에 지고 회사를 키우고 사람들을 이끌어온 30년. 그런데 동생은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는데 기억을 잃고 이름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모른 채 공사판을 떠돌다가 또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있겠죠.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안 됐어요. 도연이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내버려 두면 안 됐습니다. 태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은 채 그 낡은 병실에 누워 있으면 안 됐어요. 태주는 어젯밤 내내 그 생각만 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태윤의 앙상한 손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도연의 굳은 살 박인 손이 떠올랐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 때문에 저렇게 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와.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태준의 얼굴을 보고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밤을 새운 게 한눈에 보였지만 그건 묻지 않는 게 맞았어요. 30년 전 사고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현장 안전 보고서가 제출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상부에 전달된 흔적이 없어요. 현장 소장선에서 처리가 멈춰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최강수였죠. 그렇습니다. 사고 이후 서태윤 씨 사망 처리 서류를 직접 작성한 사람도 최강수였고요. 당시 다른 인부들 진술서도 확보했는데 진술 내용이 너무 일정합니다. 미리 맞춰놓은 것처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시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인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인부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수소문에서 연락처를 찾았어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 맞나 봐. 당시 현장에서 실제로 뭘 봤는지 직접 들어야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강수 쪽은요? 아직 모르는 척 놔둬. 눈치채면 안 돼.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려는데 태준이 다시 불렀어요. 도연이 오늘 어느 현장에 나갔는지 알아봐. 그날 오후 태준은 다시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재킷 단추를 열었어요. 아무래도 정장 차림으로 가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현장 입구 근처 그늘진 곳에서 잠깐 기다리니 퇴근하는 인부들 사이에서 도연이 나왔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었어요. 태주는 그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동생이 저 나이였을 때 딱 저런 모습으로 걸었거든요.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고 발소리도 없이 걷던 모습. 그때 태주는 그게 태윤의 버릇인 줄만 알았어요. 세상이 힘든 사람이 저절로 익히게 되는 자세라는 걸 그땐 몰랐죠. 도연군. 도연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더니 눈이 굳었어요. 며칠 전 현장 점검을 나왔던 서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자신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죠. 아버지랑 소름 끼칠 만큼 닮아서 도연도 눈을 떼지 못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왜 또 여기 나타난 걸까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아버지 이야기야.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경계심과 궁금증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짐작이 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니, 처음 현장에서 이 얼굴을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저 얼굴이 왜 아버지랑 저렇게 닮은 건지 머릿속 한구석에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현장 근처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분식집 안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어요. 태주는 잠시 도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닮아 있었어요. 눈매도 콧날도 말을 들을 때 입을 꾹 다무는 습관까지. 태주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지만 꾹 눌렀습니다.
지금 감정부터 앞세우면 안 됐어요. 도영군, 아버지가 원래 서태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30년 전 공사사고로 기억을 잃었어. 그리고 그 사고를 만든 사람이 기록을 조작해서 사망 처리를 해버렸어.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내 쌍둥이 동생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도연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처음 현장에서 태준을 봤을 때 느꼈던 그 소름, 아버지랑 너무 닮았다는 그 느낌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뭔가를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입술이 달싹이다가 다시 다물렸어요. 태준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는데 읽을수록 손이 더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서태윤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다는 것, 30년 전 사고 기록이 조작됐다는 것,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세상에서 지워버렸다는 것.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데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보였어요. 턱에 힘을 주고 눈을 깜빡이지 않으려 버티고 있었죠. 그 모습에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영군, 미안해.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내 아버지가 저렇게 되도록 내가 몰랐어. 내가 어린 나이부터 혼자 공사판에 나가도록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 30년 동안 동생이 죽은 줄만 알고 살았는데, 살아있었는데, 이렇게 됐어. 정말 미안해.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8살의 남자가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건설사 회장이 낡은 분식집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주변 손님들이 힐끗거렸지만 태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입술을 더 세게 깨물었어요. 어릴 때부터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온 사람이었습니다. 울 시간에 일당을 하나 더 뛰는 게 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냥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었다는 것, 누군가가 아버지의 이름을 빼앗고 세상에서 지워버렸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기억도 없이 공사판을 떠돌았다는 것, 그게 그냥 운명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결국 떨어졌어요. 태주는 그걸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가 왜 저렇게 참는 법을 배웠는지 태주는 알 것 같았습니다. 울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았던 거겠죠. 어릴 때부터 혼자서 너무 많은 걸 감당해 왔던 거겠죠. 한참이 지나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좋은 병원으로 옮길게. 치료비는 내가 다 댈 거야. 도연군도 지금 하던 일 그만둬도 돼. 도연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치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태주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지금 도연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억지로 뭔가를 해주려 하면 오히려 도연이 더 단단하게 다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선 아버지부터야. 그날 저녁 태우는 낡은 6인실 병실에서 태영건설이 지정한 대학병원 VIP 병동으로 이송됐어요. 구급차가 병원 앞에 서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도연은 그 옆에 서서 아버지가 실려 나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고 넓은 새 병실, 반짝이는 의료 장비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응대하는 의료진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풍경이었어요. 도연이 알던 병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병원비 독촉 문자가 날아오고 강제 퇴원을 통보받고 복도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정해야 했던 그 병원가는 태주는 도연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이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30년의 시간이 만들어 놓은 빈자리를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저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최강수였어요. 병원 로비 끝에서 신문을 들고 앉아 있는 척하면서 태준과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최강수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저 젊은 인부가 어디서 나타난 건지, 왜 회장이 저 아이 옆에 서 있는 건지, 손에 쥔 신문이 서서히 구겨지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잠잠했던 것들이 다시 올라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됐어요. 최강수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어요. 태준이 도연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간 것, VIP 병동으로 환자를 이송한 것, 그 모든 것을 최강수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심어두고 있었거든요. 태영건설 안에서 최강수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언제 어디서 불똥이 튈지 모르니 항상 미리 알고 있어야 했거든요. 그게 최강수가 지금껏 살아남은 방식이었습니다. 최강수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창밖으로 태영건설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을 짓는데 자신도 한몫했어요. 30년 동안 이 회사와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묻어둔 것들이 있었죠. 한번 묻으면 영원히 묻혀 있어야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그 인부에게 왜 접근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닮은 얼굴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30년 전 기록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걸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좋지 않은 신호였어요. 특히 저 인부가 목에 걸고 있던 금속 펜던트,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최강수는 그게 뭔지 알고 있었거든요. 서태윤이 항상 차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그걸 저 인부가 갖고 있다는 건 서태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아이를 낳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최강수는 그 사실을 지금껏 몰랐어요.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아이가 있었다는 건 몰랐죠.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태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최강수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어요. 저 인부를 그냥 두면 안 됐습니다. 태준이 계속 가까이 두다 보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해졌습니다. 게다가 비서실장이 30년 전 현장 기록을 재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어왔었거든요. 최강수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어요. 도연을 현장에서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직접 손을 대면 안 됐어요. 흔적이 남으면 안 됐습니다. 최강수는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사고처럼 보이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죠. 30년 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며칠 후 도연이 배치된 현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배치된 현장은 고층 외벽 작업 구역이었어요. 위험 등급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최강수가 직접 배치를 지시한 건 아니었어요. 중간에 사람을 하나 끼워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만들었죠.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얹었습니다. 작업 발판을 고정하는 볼트 하나를 살짝 풀어두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빼면 티가 났으니까요. 그냥 살짝 충격이 오면 빠질 만큼만. 도연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현장이 바뀌었구나 싶었습니다. 일용직은 어디 배치되는지 따질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도연은 새 현장에 나가 작업 장비를 챙겼어요.
안전 고리를 확인하고 벨트를 매고 작업 발판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발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때문인가 싶었어요. 공사 현장이 다 그렇잖아 라고 생각하며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발 딛는 감각이 이상했습니다. 도연은 몸을 낮추며 손으로 발판 구석을 눌러봤어요. 그리고 볼트를 건드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느슨한 감촉.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쪽에서 자재를 옮기던 인부가 발판 쪽으로 발을 잘못 디뎠어요. 쿵 하는 충격이 발판 전체로 퍼졌습니다. 도연은 반사적으로 옆 구조물을 잡았어요. 손이 철제 파이프를 잡는 순간 발판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볼트가 빠진 방향으로 쏠리는 게 느껴졌어요. 몸이 허공 쪽으로 쏟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야, 잡아. 옆에 있던 인부가 소리를 지르며 도연의 작업복 소매를 낚아챘어요. 두 사람이 함께 구조물을 붙들고 버텼습니다. 발판이 크게 기울다가 다시 걸렸어요. 아슬아슬하게 멈춘 거였죠. 도연은 철제 파이프를 두 손으로 꽉 쥔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몇 미터만 더 쏟아졌어도 끝이었어요.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안전 요원들이 달려왔고 작업이 중단됐어요. 발판 상태를 확인한 안전 요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볼트가 고의로 풀린 것 같은 흔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 소장이 달려와 그 말을 가로막았어요. 노후화된 장비야. 정기 점검을 못한 거지. 사고 책임은 작업자한테도 있어. 올라가기 전에 안전 수칙 제대로 확인 안 한 거잖아. 도연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땅에 발을 딛고 서서 현장 소장을 바라봤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죽을 뻔했는데 그게 자기 책임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볼트가 일부러 풀린 건지 그냥 노후화된 건지 도연 혼자 힘으로는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렀어요. 사고 원인이 도연의 부주의로 정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현장 CCTV 일부가 녹화 오류로 없어졌다는 말도 나왔어요. 정확히 도연이 발판에 올라서기 직전 구간이었죠. 게다가 사고 당시 함께 있던 인부들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누가 귀를 막고 입을 막은 게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증명하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도연은 경찰서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어요. 지금껏 힘든 일은 많았지만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억울하다는 게 이런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억울한데 말할 수 없고 알고 있는데 증명할 수 없는 것. 도연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번호를 누르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평생 혼자 버텨온 사람이었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럴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에 태준이 있었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준은 전화를 받자마자 움직였어요. 30분도 안 돼서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태준의 얼굴을 본 경찰 수사관의 표정이 굳었지만 태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연 옆에 앉아 변호사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더니 수사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고 현장 발판 볼트 상태 정밀 감식 요청합니다. 그리고 CCTV 녹화 오류 경위도 별도로 조사해 주십시오.
수사관이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어요. 도연은 그 옆에서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편에 서 있는 게 아직도 낯설었어요. 평생 혼자 감당해온 사람에게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뭉클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태준이 도연 옆에 나란히 걸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도연은 잠깐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알 것 같아?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태준도 알고 있었어요.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했죠. 태준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최강수가 먼저 손을 댔어요. 그것도 도연의 목숨을 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태준도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어요. 조용히 움직일 때가 지났습니다. 도연이 태준을 찾아간 건 사고가 있고 나서 사흘 후였어요. 그 사흘 동안 도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있거나 병원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거나 몸은 가만히 있었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어요. 볼트가 느슨하게 풀려있던 감촉, 발판이 기울던 순간의 공기, 허공으로 몸이 쏟아지던 그 찰나.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없애려 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현장에서 태준을 봤을 때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공기가 달라지던 그 느낌. 최강수였어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증거를 잡을 방법이 없었고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아는 것과 증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걸 공사판에서 10년을 살면서 배웠어요. 억울한 일이 생겨도 증거가 없으면 그냥 당하는 거라는 걸.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혼자 버텨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없이.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옆에 태준이 있었어요. 그걸 그냥 흘려보내는 건 멍청한 짓이었죠. 도연은 처음으로 손을 내밀기로 했습니다. 태영건설 본사 입구에 서는데 발이 잠깐 멈췄어요. 며칠 전까지 화물 승강기를 타고 청소도구를 들고 들어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같은 건물이 맞나 싶을 만큼 어색했어요. 도연은 숨을 한번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비서실장에게 태준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회장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태준은 도연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어요. 뭔가를 결심한 얼굴이라는 걸 태준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도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일 배워보고 싶습니다. 태준이 멈췄어요. 이 회사 일이요. 경영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공사판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없애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이 왜 아버지한테 그랬는지도요. 그러려면 이 안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준은 한참 도연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사판에서 10년을 버텨온 사람이 눈을 들고 서 있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서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태준은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동생이 꼭 저런 눈빛을 가졌었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 도연이 대답했어요. 지금 당장이요. 태준은 그날 오후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임원들을 둘러보더니 짧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김도연을 내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경영 수업을 시작할 거고 향후 그룹 경영을 맡길 생각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28살짜리 일용직 출신이 후계자라니 납득할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태준의 눈빛이 워낙 단단했기 때문에 대놓고 반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겠죠. 최강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어요. 태준이 스스로 약점을 내놓은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저 인부를 후계자로 앉히겠다는 건 도연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연을 흔들면 태준도 함께 흔들렸어요. 최강수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도연은 그날부터 비서실 옆 작은 사무실에 자리를 잡았어요. 태준이 직접 경영 자료를 가져다 줬습니다. 처음 보는 세계였어요. 계약서, 수주 현황, 재무 보고서. 공사판에서 자재를 나르던 손으로 서류를 넘기는 게 어색했지만 도연은 밤을 새워가며 읽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봤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비서실장에게 물었죠.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렵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태윤이 눈을 뜬 건 새벽이었습니다. 병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공사 현장 사고 보도였습니다. 기자가 현장 앞에 서서 안전 불감증 문제를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죠. 태윤은 천천히 고개를 텔레비전 쪽으로 돌렸어요. 평소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화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화면 속 공사 현장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뭔가가 머릿속에서 쿵 하고 울렸습니다. 태윤의 손이 이불 위에서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에 배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장면 하나가 스쳤습니다. 먼지, 굉음, 무너지는 구조물. 그리고 얼굴 하나. 자신을 내려다보던 얼굴이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다가 돌아서던 얼굴. 그게 누구인지는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선명했어요.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는 차갑게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윤은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짚었어요. 머릿속이 지끈거렸습니다. 아침에 도연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태윤은 눈을 뜨고 있었어요. 도연은 아버지 손을 잡으려는데 태윤의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연의 손을 잡으려는 듯 허공에서 더듬거렸어요. 아버지, 태윤의 눈이 도연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초점이 선명했어요. 도연은 숨을 멈추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태윤의 입술이 달싹였어요. 목이 잠긴 것처럼 거칠게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사람. 도연이 굳었어요. 누구요? 아버지, 천천히 말해봐요. 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를 기억해내려는 것처럼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어요. 힘겹게, 아주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눈빛이야. 그 눈빛. 태윤의 손이 허공에서 천천히 들어 올려졌어요. 방향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딘가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잡으려는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도연은 분명하게 뭔가를 느꼈어요.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어도 무언가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도연은 태준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태준이 1시간도 안 돼서 병원에 나타났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뇌 기능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어요. 자극이 되는 장면이나 소리에 반응하는 겁니다. 억지로 끌어내려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기다려야 해요. 태준과 도연은 병실 복도에 나란히 섰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당시 사고 현장 생존자를 찾았어.
직접 만나서 진술을 들었거든. 구조물이 무너지기 직전에 태윤이가 다른 인부를 밀쳐서 살렸다는 것. 그리고 최강수가 구급대를 부르지 않고 직접 태윤이를 데려갔다는 거야. 30년 동안 말하면 안 된다는 협박을 받고 살아온 사람이었어.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아올랐어요. 아버지가 그냥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었어요. 옳은 일을 하다가 당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덮은 사람이 지금도 같은 회사 안에서 버젓이 앉아 있었어요. 진술 하나만으로는 약해. 원본 기록이 필요한데 최강수가 이미 눈치채고 있을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마당에 늦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죠.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맞물렸어요. 공사판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어요. 최강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증거를 숨기는지, 어디에 어떤 흔적이 남는지, 책상 앞에 앉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최강수가 칼을 빼든 건 도연이 후계자로 지명된 지 열흘 후였어요. 도연을 직접 건드리는 건 이미 한 번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했어요. 나무를 쓰러뜨리려면 가지를 치는 게 아니라 뿌리를 건드려야 했습니다. 태준이 무너지면 도연은 기댈 곳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최강수는 그 계산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정확한 계산이었어요. 최강수가 준비한 건 비자금 의혹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태영건설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디에 어떤 구멍이 있는지 최강수는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태준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자금 흐름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태준이 직접 승인한 건이었는데 서류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최강수는 그걸 교묘하게 비틀었어요. 서류 몇 장을 조작했습니다. 태준이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수사가 시작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최강수는 그 자료를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손에 잉크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사흘 후 태준에게 검찰 출석 요구가 날아왔습니다.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이었어요. 태준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종이 끝을 잡은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억울함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30년 동안 이 회사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사적으로 회사 돈에 손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정교하게, 너무 정교하게. 비서실장이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최강수가 한 겁니다. 서류 조작 흔적이 있는데 워낙 정교하게 되어 있어서 당장 반박하기가 쉽지 않아요. 수사가 시작되면 시간이 걸립니다. 태준은 눈을 감았어요. 시간이 걸린다는 건 그동안 경영권이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움직일 거였어요. 주주들이 술렁일 거였고 임원들이 눈치를 볼 거였습니다. 태영건설이 30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는 거였어요. 언론이 그날 저녁부터 움직였습니다. 태영건설 회장 비자금 의혹. 제목만 봐도 충분했어요. 기사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이사회에서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복도를 지나치는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태준에게 허리를 숙이던 사람들이 오늘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연은 그 소식을 사무실에서 들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며칠 전까지 공사판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던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자신을 후계자로 세워주고 아버지 치료를 책임져주고 모든 것을 걸고 싸워주고 있는데 지금 그 태준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죄어들었어요. 도연은 태준을 찾아갔습니다. 태준은 회장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눈밑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넥타이가 살짝 풀려 있었고 책상 위 커피잔은 식은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의 냄새가 방 안에 배어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후계자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면 최강수가 더 이상 회장님을 건드릴 이유가 없을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도영군이 물러나면 최강수가 이기는 거야. 지금 회장님이 저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태준은 서류를 내려놓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눈빛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30년 전 최강수 때문이야. 도영군 때문이 아니에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계속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태준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어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두웠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태윤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대.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끝에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의료 장비들이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금씩 기억을 되찾는 것 같았는데 얼굴이 다시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뇌 쪽 혈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해요. 수술이 필요한데 고위험 수술이라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도연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꽉 쥐었어요.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것처럼 아버지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고 아랫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번엔 잘 되지 않았어요. 눈물 한 방울이 아버지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태준이 수술 동의서를 확인하고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병실을 나오는 태준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검찰 조사, 경영권 압박, 태윤의 수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어깨가 조금 처진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저렇게 보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비서실장에게서 또 소식이 왔습니다. 30년 전 사고 관련 원본 서류 일부가 없어졌습니다. 사내 문서 보관실에서 사라졌어요. 열람 기록도 지워져 있고요. 그리고 회장님, 내부에서 정보가 새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최강수 쪽에서 너무 빨리 알고 있어요. 내부 배신자였습니다. 태준은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 중에 최강수에게 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게 더 차가운 배신이었어요. 도연은 병실 복도 끝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의료 장비 소리가 단조롭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간간히 지나쳤지만
아무도 도연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태주는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이사회를 상대해야 했어요. 변호사를 만나야 했고 주주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제 태준에게는 도연을 챙길 여유가 없었어요. 또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태준은 자신의 싸움으로 무너지고 있었고 증거는 사라졌고 내부에 적이 있었어요. 최강수는 지금 이 순간 사무실 어딘가에 앉아 승리를 확신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면서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차가운 병원 복도의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18살에 처음 인력사무소 문을 두드리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혼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고 돈이 없고 아무도 없던 그날. 그날 도연이 선택한 건 도망이 아니었어요. 그냥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연은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서울 밤하늘이 보였어요. 차갑고 높았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최강수가 있었어요. 도망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끝까지 버틸 거였어요. 그게 도연이 10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었고 지금도 달라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술은 새벽 2시까지 이어졌어요. 도연은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등받이가 딱딱한 철제 의자였어요. 수술실 빨간 불빛이 꺼지지 않은 채 복도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건지 그냥 멍하니 있는 건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태준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의료 장비 소리가 단조롭게 울렸어요. 간호사들이 간간히 지나쳤지만 두 사람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4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고위험 수술이었는데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앞으로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태준이 옆에서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쓰러지지 않게 받쳐주는 것처럼요. 도연은 그 손을 느끼면서 눈을 감았어요. 뜨거운 게 눈 뒤에서 차올랐지만 꾹 눌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도연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날 아침이었어요. 태준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야 했고 이사회를 상대해야 했어요. 도연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회장님 싸움하세요. 저는 제 방법으로 할게요. 태준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뭘 할 생각이야? 공사판에서 10년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에 흔적을 남기는지 저는 몸으로 알고 있어요. 태준은 잠깐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 도연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 매일 입던 옷이었어요. 낡은 점퍼에 팔을 꿰는데 잠깐 멈췄습니다. 이 옷을 입고 매일 새벽 인력사무소 앞에 줄을 섰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버티는 거였고 지금은 싸우러 가는 거였으니까요. 가장 먼저 한 건 최강수에게 돈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한 인부들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비서실장에게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한 명은 경기도 외곽 반지하에 살고 있었고 한 명은 인천 쪽 고시원에 있었어요.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후 50대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을 보더니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공사판 사람입니다. 10년 했어요. 그냥 얘기만 하면 됩니다.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서니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벽지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구석에 소주병이 몇 개 쌓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도연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남자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협박도 있었죠? 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들었어요. 도연은 그걸 보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 얘기도 나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항상 그렇거든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달 떨렸어요. 나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 애학비가 밀려서.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도연은 알고 있었거든요.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손을 내밀면 누구든 잡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자신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전부는 아닌 거 알아요. 그래도 지금 당장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대신 진실만 말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인부도 비슷했어요. 고시원 좁은 방에서 도연을 보고 처음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결국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협박이었어요. 어디서 찍은 건지 모를 아이 사진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술 번복 의사를 밝혔어요. 도연은 그 내용을 녹취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바로 전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건 CCTV 원본을 추적하는 거였습니다. 현장 CCTV 녹화 오류가 났다고 했지만 도연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공사 현장 CCTV는 외부 서버에도 백업이 됐거든요. 담당 업체가 있었습니다. 최강수가 현장 기록을 지웠다 해도 외부 업체 백업까지 손을 뻗었을 가능성은 낮았어요. 비서실장이 담당 업체를 찾아가 법적 절차를 거쳐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백업 파일이 나왔어요. 도연이 발판에 올라서기 직전 구간, 그리고 볼트가 풀려 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볼트를 건드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최강수의 지시를 받은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그 파일을 확보했다는 연락이 왔을 때 도연은 병원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잠깐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다시 힘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 계십니다. 도연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수술 후 처음으로 눈을 뜬 거였습니다. 도연이 손을 잡자 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꽉 잡으려는 것처럼. 아버지, 나야. 도연이야. 태윤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거칠게 공기가 새어나왔어요. 도연은 몸을 기울이고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최강수? 도연은 숨을 멈췄어요.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30년 만에 그 이름을 기억해낸 거였습니다. 도연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최강수 이름을 말했습니다. 증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태준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태준이 직접 수사에 나섰어요. 비서실장이 확보한 CCTV 원본, 진술 번복 녹취, 승합차 목격 증언, 차량 기록, 30년 전 생존자 진술. 이것들을 모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태윤이 경찰 조사관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아니었어요. 끊기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사고 당일 현장에서 공사를 강행하라고 했던 사람, 잔해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구급대를 부르지 않았던 사람. 그 이름을 태우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강수가 체포됐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며칠 전까지 태준을 비난하던 기사들이 사라지고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다루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태준에 대한 검찰 조사도 중단됐어요. 비자금 의혹의 근거가 된 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도연은 그 소식을 병원 복도에서 들었어요.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으로도 빛이 들어와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도연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태준이었습니다. 서류 가방도 없이 코트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 달려온 것 같았어요. 태준은 태윤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태윤의 눈이 천천히 태준 쪽으로 돌아왔어요. 흐릿하던 눈빛이 조금씩 선명해지더니 아주 천천히 떨리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형?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태준은 동생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무릎이 꺾이듯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58살의 남자가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건설사 회장이 동생의 손을 붙들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이 30년의 시간을 넘어 손을 잡는 장면이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참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참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태윤의 병실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아침이었습니다. 몇 달 전 그 차갑고 형광등 불빛만 가득하던 병실과는 달랐어요. 창밖으로 병원 마당에 심어진 나무들이 연두색 새순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버텨낸 나무들이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병실 안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태윤의 회복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처음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단어 하나를 꺼내는데도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조금씩 나아졌어요. 재활 치료를 시작했고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향은 맞게 가고 있다고 했어요.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흐릿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얼굴을 보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을 잡으면 힘을 줬어요.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최강수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30년 전 공사 현장 사고 은폐, 기록 조작, 사망 처리 조작, 최근 현장 사고 조작, 비자금 허위 제보, 혐의가 하나둘 확정되면서 실형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강수는 끝까지 버텼어요. 법정에서도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윤의 증언이 나오는 날만큼은 달랐어요.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앉아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차가운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최강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어요. 판결이 나오던 날 도연은 법정 밖 복도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기쁘거나 통쾌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것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거였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태영건설 안전 시스템 전면 개편이 발표된 건 그로부터 얼마 후였어요. 태준이 직접 챙겼습니다. 현장 안전 보고서가 묵살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독립적인 안전 감사 체계를 구축했어요. 현장 인부들이 불이익 없이 안전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었습니다. 30년 전 사고처럼 보고서가 소장선에서 멈추는 일이 없도록 구조 자체를 바꾼 거였어요. 그리고 피해자 보상 정책도 시행됐습니다. 태윤처럼 기록이 조작되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내 보상하는 내용이었어요. 태주는 그 정책을 발표하면서 태영건설 회장으로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회사가 오랜 시간 동안 진실을 묻어두는 구조를 막지 못했다는 것, 그 오랜 시간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사과였어요. 태준 자신도 그 사고의 피해자였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회사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였습니다. 도연이 공식 후계자로 인정된 건 봄이 완연해지던 무렵이었어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눈치를 보며 뒤에서 수군거리던 임원들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이 직접 움직여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사판 출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도 있었지만 인정하는 눈빛이 더 많았어요. 도연은 그날 아침 일찍 혼자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정장이 아닌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낡은 점퍼, 두꺼운 청바지, 발에 익은 작업화. 향한 곳은 예전에 일했던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인부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현장 입구에 서니 낯익은 냄새가 났습니다. 흙먼지, 시멘트, 쇳내. 몇 달 전까지 매일 맡던 냄새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는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냥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냄새였어요. 인부들이 하나둘 도연을 알아봤어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서 있다가 한 명이 먼저 다가왔어요. 도연과 그날 발판에서 함께 구조물을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 진짜 회장 됐어? 도연이 피식 웃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남자가 도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어요. 공사판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손길이 반가웠어요.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건네는 악수와는 다른 온기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현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발판 위에 올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지 직접 확인했어요. 볼트가 제대로 조여져 있는지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뒤에서 인부들이 바라보고 있었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거였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현장 위에 서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 감각을 잃으면 안 됐어요. 현장 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도연을 밀치고 욕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안전 점검 제대로 하고 계시죠? 현장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지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자리에 서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이 자신을 만들었는지, 그걸 잊지 않으려고 온 거였어요. 병원으로 돌아온 건 오후였습니다. 태준과 도연이 태윤의 병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태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직 문장이 짧고 끊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눈빛은 선명했어요. 태준이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윤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어릴 때 태준이 기억하던 그 미소와 닮아 있었어요. 세월이 쌓인 주름 사이에서 피어난 미소였지만 분명히 같은 미소였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건너온 형제였어요. 그 사이에 도연이 있었습니다. 태윤의 아들이자 태준의 조카이자 이제는 태영건설의 후계자로 서게 될 사람. 태윤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얼마나 됐는지 몰랐습니다. 18살부터였을 거예요. 처음 공사판에 나가던 날부터, 병원비를 못 내서 고개를 숙이던 날부터, 혼자 새벽 인력 사무소 앞에 서던 날부터 그 모든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참지 않고 울었어요. 태준이 도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태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병실 안에 봄 햇살이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가 햇살을 받아 작게 반짝였어요. 그냥 낡은 쇠조각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게 만든 실마리였어요. 세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완전한 봄이 찾아왔어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온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죄책감을 안고 살았고, 한 사람은 이름도 기억도 잃은 채 살았어요. 그 끊어진 끈을 다시 이어준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온 한 아들의 손이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누군가의 버팀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쳐있는 분들께 작은 힘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신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햇살 머문 인생이었습니다.